안녕하세요. 성공취업 X파일 권혁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죠. 바로 하나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생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꼭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오늘 그 PT를 보면은요, 어떤 색깔이죠? 그렇죠? 하나의 색깔입니다. 바로 주황색인데요. 한번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와 같이 연관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 분석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생명은요, 사실 면접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바로 생명보험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면접 기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기출 첫 번째, 생명보험에서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사실. 근데 재밌는 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우리가 보험사에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차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고 무작정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생명보험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의 트렌드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명보험사의 트렌드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요, 보험회사가 정의입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죠.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인보험이다라는 거,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험 계약을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 계열 어떤 회사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뭐 피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거를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약자는 뭐고 피계약자는 뭐, 피보험자는 뭐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배웠던 옛날 추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피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피보험자 뭐죠? 피를 보는 사람, 다친 사람. 그죠? 다친 사람을 우리가 보통 피보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피계약자라든지 아니면 피보험료. 그래서 피보험료, 뭐 피계약자 이렇게 해서 피를 보는 사람, 뭘 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좀 이해가 빨라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뭐 이런 어떤 용어가 나온다면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 아니면 실제로 계약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실제 이해가 굉장히 좀 빠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요. 다시 본론으로 와볼까요? 생명보험은요. 보험 사고에 따라서 이제 생존보험, 그죠? 사망보험, 그다음에 생사혼합 보험로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가입 목적에 따라서는 보장성 보험, 그렇죠. 보장성 보험 나오고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있죠. 오늘 우리가 조금 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요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과 뭐가 나눠진다? 저축성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은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또한 어떤 꼭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메이저 아니면은 중하위 뭐 이런 생명보험사에 입사전을 할 때도요, 기본적인 생명보험사의 지금 트렌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여기에 차트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거의 만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생명보험 총 규모입니다. 총 자산은 약 833조 원. 이게 2017년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7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큰 시장이 우리나라의 그 보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7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7위로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이게 2018년 7월에 나왔는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해서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떨어질까를 봐야 되겠죠.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시장 포화로 인한 수요 둔화로 1.4% 증가에 그쳤고요. 저축성 보험은 변액 저축성 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저축성 보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3% 감소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so what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슈가 오늘의 정말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사 또한 손해보험사의 지금의 보험업의 가장 큰 이슈고요. 화제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질문에 나올 거다.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퇴직연금 수입 보험료는 은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의 그냥 경쟁 심화로 인해서 2.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보험연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이따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구 가구 구조 변화와 고객 니즈 변화로 인한 시장 축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죠. 고령화로 인한 성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고 있죠. 요즘에 미국의 경제 화제가 있죠. 특히 월가에 대한 또한 그 월가를 넘어서 정치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백악관에서 터지면서 사실 그런 어떤 정치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영향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해서 괜히 중간에 껴있는 우리 경제가 사실은 좀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겠죠. 제도 변화 드디어 나왔어요. IFRS 17. 그다음에 킥스라고 읽죠. 우리가 보통 신지급 여력 제도. 이거에 대한 대응할 난제들이 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그랬고요. 다섯 번째로 이로 인한 장기적 가치 중심으로의 전면적인 경영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가 인공지능, 그렇죠. 블록체인, 빅데이터, 헬스케어 이런 신기술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여건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여건이 이렇다. 그럼 만약에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생명보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해 보고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018년도 보험 산업의 주요 과제를 제가 네 가지를 좀 뽑아 드릴게요. 첫 번째, 본연의 경쟁력 강화가 있겠고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보험 산업의 주요 과제를 누가 뽑는다면 이 네 가지를 뽑아두면 되겠고 그럼 이러한 네 가지 주요 과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제안할 것인가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겠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 과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숙제에 대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할 전략이 있겠느냐 본다면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 성장 동력으로 일반 저축성 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의 본연적인 경쟁력을 근거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오죠. IFRS 17, 그다음에 킥스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되고 해외 투자에서 토로될 수 있는 금리 변동과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자산 부채 관리 전략과 일치시켜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하면 좋겠죠. 세 번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확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해약률 상승은 국민의 위험 보장 공백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요. 사실 해외랑 비교해서 많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국민들이 해지를 하는 게 바로 사실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업계는 이게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험을 해지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수익이 안 나죠. 자꾸 해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이 문제거든요. 금리 상승이 되면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객트, 그건 취약계층을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게 또 보험이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챙겨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되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어떤 IT 쪽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금융권에 있는 어떤 핀테크라든지 사실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제죠. 로보 어드바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4차 산업은요. 기본적으로 자본의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분야는 높아지고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든지 노동으로 관련된 산업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소득 양극화 이런 폐해에서 사이버 리스크 같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될 것을 대응하여 제도 개선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사실 보험업계의 지금의 가장 큰 이슈죠. 바로 IFRS란 얘기인데요. IFRS 17이라는 얘기가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국제보험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새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존에는요. 보험의 부채 이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부채는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는 부채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채하면은 뭐 돈을 빌리는 거, 갚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보험업계의 부채는요.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 이것도 부채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험 부채를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추정되는 보험금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은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가, 시가 이러잖아요. 시가로 평가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좀 더 우리가 보죠. 원가 평가는요. 최초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해당 상품 설계도로 보험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시가 평가는요. 매 결산 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 금리로 그 시점에서 보험 부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게 왜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건지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질문들이 굉장히 오는데 짧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험회사는요. 어떤 상품을 팔죠? 그렇죠.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금리가 높았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저축성 보험을 막 팔았죠. 이자도 높았어요. 막 7%, 5%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회계 기준을 보면은 뭐예요? 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원가 기준은 뭐예요? 그 당시에 7%의 이자가 붙어서 내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7% 이자를 계산을 해서 돈을 굴릴 생각으로 이제는 보통 이제 7%의 약속을 하고 이제는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금융상품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는 시장 금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금리는 계속적으로 변동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뭐죠? 말 그대로 저금리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오를 거예요. 금리는 이제 차차 이제 금리가 오를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저금리 상태인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7%로 생각을 하고 돈을 굴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자가 떨어지죠. 그 2%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자 이율이 떨어지겠죠. 내가 보험회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돌려줘야 될 돈, 갭 차이만큼 고객들에게 돌려줄 때는 커집니다. 만약에 7%고 2%면 그 갭 차이만큼 뭐가 돼요? 나에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돼요? 그만큼의 돈을 더 쌓아둬야 됩니다. 왜? 새로운 회계 기준을 본다면 이제는 돌려줄 때는 2%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2%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만큼 내가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내가 쌓아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뭐예요? 자본금을 계속 충당합니다. 자본금을 계속 충당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지금의 큰 화제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는요. 보험회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안 팔았어요. 특히 방카에서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저축성 보험은요, 새 회계 기준을 본다면 이거는 부채예요. 모든 게 부채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고객에게 지급 여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150%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여력률인데 150%를 권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100%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는 거의 200%는 충분히 쌓아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자본금을 충당해야 되죠. 근데 저축성 보험은 어떻게 되죠? 지급 여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을 안 팔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장성 보험만 계속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성 보험 안 팔다 보니까 아까 우리 차트 보셨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도 감소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이게 회계 기준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거 뭐 꼭 지켜야 되나요? 저 안 지키면 안 되나요? 난리가 나겠죠. 저 회계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나냐면 글로벌 시장에 가서 채권을 팔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용기관에서 봤을 때 아니면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신용평가를 했을 때 얘네 회사가 제대로 된 회계 기준으로 평가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이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채권 팔아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 얘네 장부를 봐도 이건 국제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뭐 투자자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요. 새 국제 기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사실 회계 장부를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추려면 시가로 맞춰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금 쌓아둬야 되고 자본금 쌓아두려니 저축성 보험 팔면은 이게 지급 여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보험회사가. 이해 좀 되시겠어요? 한 단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산하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IFRS 17 이 기준, 이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 2021년부터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분명히 보험 관련 쪽은요. 아마 이 기준, 새 회계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면접자들이나 아니면 취중생 여러분께 아마 질문을 갈 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IFRS 17이 왜 중요하고 그다음 어떤 의미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걸로 통해서 지금 보험, 생보나 아니면 손보에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고요. 자, 한번 요것도 볼게요. 제가 좀 차트를 또 준비했는데 자, 실제 생보사 상반기 경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죠. 자, 보니까요. 수입보험료 좀 떨어졌죠. 영업이익 보세요. 그다음에 투자 영업이익은 좀 늘었네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근데 늘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교수님 뭐 다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은 저렇게 올랐나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자, 삼성생명이 지난 5월에요. 삼성전자 주식 2,298만 주를 1조 1천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거죠, 사실. 세후 이익만으로 7,500억 원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함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이게 흑자가 세후 이익이 7,500억 나오니까 전체 생보사를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뭐겠어요?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걸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 오히려 같은 해 기간보다 18% 줄어든 2조 3,9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통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삼성생명 때문에 이게 약간 통계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 생명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보험 영업이익은 실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보험 해지가 늘었어요. 지급보험금이 3조 3천억이나 급증했죠. 그죠? 해지가 늘면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보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반면 또 나옵니다.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 영향으로 저축성, 여기 또 나오네요. 저축성 보험 판매는 급감했다. 보통은 이렇게 방카 우리 아시죠? 방카에서 뭘 파냐면 이 저축성 보험을 팔거든요. 사실 은행에서. 저축성 보험, 이 방카에서요 저축성 보험을 안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나온 그대로 급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생명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나은 거죠, 사실. 안 팔아야지만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2021년에 도입된 IFRS 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금이 부채로 잡히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보험사가 쌓아야 될 자본금 규모가 커져서 저축성 보험 판매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손보던 생보던 간에 일단은 면접을 준비 안 하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가장 큰 핫한 트렌드다 보니까. 자, 그다음 면접 기출 두 번째 가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제 트렌드나 아니면 경제 상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유동성의 함정이란 물어봤는데 뭐 말씀 안 들어도 그냥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2018년도 트렌드와 맞춰서 좀 해석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의 함정이 뭐예요? 그렇죠? 돈을 계속 정부에서 찍어내거나 유통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을 흘려 보내죠. 유동성을 계속 흐르게 보내는데요. 보통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도 받아서 생산 시설도 늘리고 공장을 굴리고 제조도 굴리겠죠. 가게는 어떨까요? 뭐 대출 받아서 뭐요? 투자도 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뭐 하죠? 유동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동성을 확 뿌렸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투자도 안 해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뭐 하나요? 소비를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돈만 쌓아둡니다. 왜 쌓아두죠? 미래 경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을 풀진 않고요. 소비를 안 하고요. 쌓아두는 거죠. 계속적으로 쌓아둡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돈은 계속 쌓아두고 또 안 돌죠. 돈이라는 건 돌아야 되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건 돌아야 됩니다. 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유동성의 함정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 보통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유동성의 함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 절차를 따라가느냐 이런 게 좀 트렌드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2018년도 현재를 본다면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주식시장에도 사실 많이 투입이 됐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고요. 정말로 지금 유동성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 미래가 불확실성되고 경제가 불확실성이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평가하고 있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돌지는 않고요. 재밌는 게 어디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냐면 부동산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 규제를 계속적으로 해도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상황. 정말 역설적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 왜 그러죠? 유동성은 너무 많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부동산에 쏠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의 어떤 유동성의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실제 유동성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것도 잘 보실 필요 있겠죠. 금리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낮게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전은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올려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는 못 올리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더 돌 수밖에 없는 부분. 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중앙은행에서 안 오르다 보니까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돌고 있다? 자꾸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유동성의 함정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트렌드, 물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면접장 가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정말 단답편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찔러주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트렌드하고 지금의 상황과 맞춰서 해석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그럼 이제 기업 분석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하나생명 기업 분석 들어갑니다. 자, 하나생명보험이 바로 이제 기업명이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업종이고요. 설립일이 46년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사실 하나생명은 아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46년도에 최초의 생명보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종업원 평균 연봉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연역인데 제가 정말로 많아요. 하나생명의 연역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나오죠? 46년도에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출발했다. 63빌딩 준공을 하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가다가 최근 것만 보시죠. 18년도 2월에 3대 신용평가사, 그렇죠? 트리플 A 획득했다. 이런 것과
18년도 5월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으로 서비스 품질 지수 뭐 고객 부분 1위를 달성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의 팁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생명이 대단한 기업입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릴 때 면접위원들은요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고치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사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정도는 좀 거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생명에서 또 팔고 있는 상품인데 당연하겠죠. 뭐 보험 상품 있겠고요. 이건 뭐 길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큰 글씨만 퇴직연금 있겠고 자산운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매금융상품도 할 수 있고 FS센터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뭐 보험연구소도 하고 있고 은퇴연구소도 실제 하나생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분석 두 번째로 가면 자,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나생명 2017년도 연간 기준입니다. 12% 정도. 삼성생명 23%, 교보생명 1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의 3대 메이저 회사 딱 이러면 어디죠? 여기 나오죠? 하나, 삼성, 교보. 순위로 따지자면 삼성, 하나, 교보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3대 메이저 회사가 바로 생명사의 3대 메이저 회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죠. 생명보험사 하면 이 3대 메이저 회사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중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하나생명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퍼센테이지는 예단전부터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실 뭐 고객을 뺏기는 뭐 이렇게 치열한 영업 전쟁이 있지만 사실 그 경쟁업체에 있는 회원 아니면 커스터머를 뺏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만약에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 넘어가서 점포 현황 보시면 그냥 뭐 중요한 건 그거죠. 실제로 총 한 642 지점이 있다. 해외 지점까지 다 해서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해외 주재 사무소에는 런던, 베이징, 도쿄, 홍콩 이렇게 있고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다는 해외 법인. 직원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총 해서 3,700명 정도가 직원 현황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중에 멤버가 꼭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나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새롭게 되는 트렌드들, 그다음에 생명보험사에서 지금 안고 있는 숙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이 고민들이 실제 기출, 면접 아니면 또 면접장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를 잘 하셔서 면접에 임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